사람마다 본인한테 좀 적합한 운동이 있거든요.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바깥에서 이렇게 가볍게 뛰는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서 몸이 많이 긴장돼 있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척추가 굉장히 많이 굳어 있으시거든요. 사실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면 오히려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러닝 같은 운동도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운동이지만 요즘 마라톤 같은 게 되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반인이 5km 이상 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통 그런 마라톤에서 뭐 10km, 20km 또 길면은 뭐 풀코스로 뛰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과한 운동은 우리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리 늙습니다. 그런 예시가 이봉주 선수 같은 분들이거든요. 저도 실제로 운동선수들을 많이 치료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세요. 편측 운동만 하셔서 체형이 많이 틀어져 있으시거나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은퇴를 하시고 나면 30대신데도 관절이 완전히 닳았다던가 노화가 빨리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게 젊으셨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어가고 60, 70대로 넘어가면 이제 걷기도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한 운동도 자율신경에 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적당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 예시로 들면 교감신경이 이렇게 항진된 분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10명 중 8명은 여기에 속하는데 본인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도 좀 하는 편이고 감정적으로 좀 불안하고 좀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헬스장에 가시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하는 러닝 같은 걸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다른 운동으로 이런 분들은 요가라던가 아니면 필라테스 같은 신체를 좀 이완시키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뭘 하려고 해도 좀 의욕도 잘 안 생기고 좀 내가 게으른 것 같고 계속 피곤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사실 오히려 적당량의 근력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신체가 굉장히 마르고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골격량이 정말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식사를 잘 하시면서 근육량을 좀 키우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질병의 원인을 볼 때 두 가지 정도 원인을 보는데 첫 번째는 기질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특발성이라고 하거든요. 기질성이라 하면 두통이나 뭐 소화불량이 있을 때 두통이라고 하면 뭐 머리에 뭐 MRI를 찍는다던가 소화불량이라고 하면 뭐 위내시경을 찍는다던가 했을 때 명확한 원인이 있는 거를 기질성 질환이라고 하고요. 특발성 질환이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사실 요즘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두통이나 뭐 소화불량 이런 통증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대부분은 기질성 질환 없이 원인이 없는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아서 검사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스트레스라던가 아니면 외부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보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러신데요. 통증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뭐 소화도 안 되고 하시니까 뭐 이런저런 병원도 많이 다니시고 결국은 이제 큰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까지 했는데도 이제 진단이 안 되거든요. 그런 병원들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문제점은 원인을 찾지 못하면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 정신이나 뇌 문제라고 해서 뭐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나 신경안정제를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서 좀 환자분들이 그런 거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게 하고 또 체온을 조절하고 소화가 되게 하는 우리 몸의 신경계인데요. 이런 자율신경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기능을 하는 신경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스트레스가 됐다던가 아니면 큰 어떤 사고나 이런 충격 아니면 외부 환경 같은 것들이 영향이 가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감신경이 있고 두 번째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뭐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좀 심장도 두근거리고 식은땀도 나고 좀 몸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교감신경이 하고 있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우리가 쉴 때, 가만히 누워있을 때, 밥 먹을 때, 잘 때 이럴 활성화를 시켜주는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긴장, 부교감신경은 이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느 하나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적당히 긴장도 하고 이완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균형이 깨진 걸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근현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직장인들의 통증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전에는 노동을 많이 하는 시대였잖아요. 공사 일을 한다던가 만드는 일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서서 일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쓰여진 어떤 정형외과 교과서 같은 것들을 보면 다 주로 이런 팔꿈치나 무릎이나 관절들의 질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앉아서 대부분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 컴퓨터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고 일하고 이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로 척추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 중에 목 어깨 안 아프신 분이 거의 없고 또 허리 안 아프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최근에는 원래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질환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척추가 퇴행화되면서 빠르면 40, 50대, 늦으면 60, 70대에 나타나는 질환이었는데 요즘은 젊으신 20, 30대 분들도 허리에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보면 디스크 진단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장요근은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을 이루고 있는 근육 중 가장 큰 근육이에요. 허리뼈에서 붙어서 이제 허벅지뼈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근육인데 여기 복부 안쪽에 깊숙이 있는 이제 허리뼈에서 시작해서 이 다리뼈 안쪽까지 내려가거든요. 근육이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앉아있는 자세 자체로 장요근의 자극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부 이제 배에서 약간 바깥쪽을 깊이 눌러보면 그 부분이 장요근인데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여기를 누르면 많이 아파하십니다. 이거를 흔히 알고 있는 코어 근육에 힘이 없다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코어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동작이나 아니면 생활을 할 때 이 복부에 있는 코어 근육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곳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여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허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부 코어가 많이 약해지면서 허리가 동시에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쪽에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앉아있는 자세가 사실 제일 나쁘고 사람이 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그 자체로 척추에 많은 무리가 가거든요. 이제 앉아있을 때 자세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보통 저희가 집중을 하게 되면 목 어깨에 기본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니터랑 이렇게 목이랑 가까워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구분을 짓긴 하지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머리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허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1.5 거북목만 따로 있고 골반이 틀어진 분들만 따로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 같이 있으시거든요. 앉아있을 때 자세가 제일 중요한데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그 다음에 허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굽어지거든요. 모니터나 핸드폰 같은 걸 보실 때 이렇게 숙여서 보시는 게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눈이랑 보는 시선을 맞춰서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모니터 받침대 같은 거를 좀 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시선을 살짝 위로 하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 엉덩이랑 뒤에 있는 의자 등받이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세가 좀 바른 자세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자세가 더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맞는 자세입니다. 장요근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행인데 허리가 더 아파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여기가 뭉친 것 같고 연결이 된 것 같은 거니까 이거를 눌러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많이 뭉친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있는 자세를 하다 보니까 장요근이 많이 약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장요근이 뭉쳐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칭을 하면 좋지만 대부분은 장요근이 약화되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강화 운동을 더 하시는 게 좋고요. 장요근에 근력이 충분히 많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영양제들 많이 드시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영양제라고 말씀드리는데 비타민 C거든요. 비타민 C가 현존하는 영양제 중에 값은 저렴하면서도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효과가 좋고요. 원래 비타민 C의 이제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100mg 정도고 하루에 최대치로 복용할 수 있는 용량은 200mg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이라는 걸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메가도스 요법이 이제 상한 섭취량인 200mg 이상을 드시는 거거든요. 적게는 1000mg, 많게는 뭐 10,000mg에서 2만 3만 mg까지 드십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치료 방법의 원리가 뭐냐면 이런 비타민 C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수용성 물질이라서 이제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를 버리게 되는데 하루 24시간을 시간을 나눠서 비타민 C를 계속 공급을 해서 혈중의 비타민 C 농도를 높이고 그런 작용으로 인해 이제 항염증 작용, 항산화 작용을 24시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용량은 의학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메가도스 요법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저는 하루에 10,000ml 정도 먹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 용량은 모두 달라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상태에 따라 감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C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모두가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첫 번째는 역류성 식도 질환이나 아니면 속쓰림이 심하신 분들, 공복에 비타민 C를 드셨을 때 이제 위장에 무리가 가서 속쓰림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식후에 적당량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도 이렇게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가 이제 수용성이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나머지 배설되는 것들은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런 배설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게 돼요. 내 신장이 건강한지는 혈액 검사를 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서 혹시 비타민 C를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신장 기능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는 결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장에서 배설되지 않은 나머지 비타민 C는 이제 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됐든 신장이 됐든 이런 결석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음식이 될 수 있는데 요즘은 되게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잖아요. 단맛이라던가 아니면 아주 맵고 짠 그런 자극적인 맛을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악순환인 경우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저희가 직장에서든 친구 사이든 가정에서든 이렇게 받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는 걸로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면 생기는 문제가 그때 드시는 음식들이 보통 굉장히 자극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폭식을 저녁 늦게 합니다. 또 음주와 함께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수면에 이상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안 하면 또 다시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악순환의 무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식 조절을 항상 좀 강조드리는 편입니다.